아까 제가 부동산 관련 아니면 건축은 뭐 물론 건축물도 부동산이죠. 관련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90%가 사기꾼들이다. 여기도 사기꾼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데 그러면 사기꾼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은 또 뭘까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지 통장으로 이체하게 만들어요. 투자유치 있잖아. 투자유치. 지분 투자해라. 이 물건 좋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절대로 남의 통장으로 이체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30대 40대도 아니고 50대 넘어서는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구 통장에도 이체하면 안 됩니다. 아들 통장에 더 사기꾼이죠. 부인 통장에 안 돼요. 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의 그 강연회 같은 거를 하면서 특히 건대에서 제가 정규과정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외부 사기꾼들이 그 강당을 대관을 해요. 대관. 강당을 대관을 해서 막 투자 비슷하게 막 그냥 설명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총무과에 전화해서 내쫓아버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강의를 듣는 거는 괜찮은데 감히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불려준다고 키워준다고 지 통장으로 이체하게 만든다?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지가 지 돈 가지고 벌 거지 왜 남의 돈을 투자를 유치를 받냐고요. 가압류를 막는 방법은요, 신탁을 하면 됩니다. 신탁. 그러니까 대규모 사이즈 있는 건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KB 신탁이다, 무궁화 신탁이다, 뭐 코리아 신탁이다. 신탁회사에서 신탁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신탁했어.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신탁했어요. 5월 1일 날. 근데 5월 20일 날 착공한대. 5월 20일 날. 착공해서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착공과 관련된 뭐 하도급 업체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인간들도 수분양자들도 그 땅에 가압류 못 쳐요. 그 땅에 가압류를 못 친다고. 그래서 신탁이라는 제도가 유용하다고. 일단은 내 땅에 신탁으로 맡겨놓잖아요. 가압류 못 치게 맡겨놓는 거예요.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탁회사에. 신탁 걸어놓고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가압류 못 들어와. 건축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들이 가압류 못 들어와. 근데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데 또는 다세대 빌라 주택을 짓는데 KB 신탁한테 찾아가서 우리 땅에 신탁 좀 해주세요. 왜요? 건설회사하고 계약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땅에 신탁 좀 해주세요 하면 KB 신탁이 신탁을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죠. 안 해준다. 물론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용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서 대출 좀 얻어가지고 아니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는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하잖아요.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하잖아요. 우리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다 가압류로 누더기 돼요. 누더기. 저당권은요. 후순위 권리 침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당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KB 신탁에 신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수수료 얼마 받는다고 그거 해주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게 그 민사신탁입니다. 개인간 신탁. 그 민사신탁이라고 하는데
민사신탁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 제가 땅을 샀어. 그리고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요. 도급계약을. 근데 착공하기 전에 저는 어머니 이름으로 신탁을 했어요. 제가 신탁자, 어머니가 수탁자. 어머니 이름으로 신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탁관계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 공무원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입을 벌리고 아니 신탁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어머니가 수탁자가 될 수 있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하고 갔더니 자기들끼리 회의하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한 거냐고. 근데 제가 신탁을 그때 이용을 했던 거는 KB 신탁이든 무궁화 신탁이든 제 땅 신탁 안 받아줘요. 소규모 개발해서. 근데 온갖 사기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후순위 권리 침해가 일어날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 이름으로 가등기를 내? 가등기는 취득세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취득세를. 근데 신탁 등기는요. 7만 원 내면 돼요. 5만 원, 7만 원. 100억짜리 땅이라 하더라도 5만 원, 7만 원 내면 신탁 등기 돼요. 그러니까 신탁회사들은 원가가 없어. 인건비밖에. 정말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은 민사신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거 취급하는 법무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법무사들이 7만 원 가지고 해줘요? 자기들도 사무실 유지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 30만 원은 받을 거예요. 교통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땅을 가등기 한다고 5천만 원 들어. 근데 신탁은 30만 원이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땅에 이해관계를 맺죠? 착공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시공자들이든 수부장자들이든 누구든 내가 막 직불계약서 남발했다 하더라도 가압류 못 들어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남발한 거 아니잖아. 우리 어머니가 이해관계 맺은 거 아니기 때문에 못 돌아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착공을 했어. 착공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아이고 깜빡한 거예요. 이거 신탁 안 했네. 착공을 하고 한 달 뒤에 어머니 이름으로 신탁했거든요. 아우 사해 신탁으로 인정받았어요. 사해 신탁. 아 깜짝 놀랐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90세인데 지금은 아니 법원에서 왜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날라온다니 하고 막 전화 왔어. 저희 어머니가 수탁자니까. 저는 잘못이 없어도요. 시공사의 채권자들이 있잖아요. 시공사의 채권자들이 명의자를 제3채무자로 해서 막 그냥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소규모 건축 현장의 실태거든요. 그러면 발 뻗고 잘라면 아까도 아니 양평, 경기도, 광주, 세종시 최근에 어머니 이름으로 신탁만 해놨으면 부도 안 났어요. 가압류 못 들으니까. 수분양자들 죄송합니다만 하면 되는 거지 가압류 못해요.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고 건축한다고요? 저당권 설정하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당권 설정하고 건축했다가 경매로 날아간 겁니다. 이 물건은 제가 낙찰받으려고 현장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물건인데 결국에는 그 대부업체가 낙찰받은 거예요. 시공사가 외상공사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엔 돈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동의 대부업체. 저도 그 삼정호텔 건너편에 대부업체 많잖아요. 거기서
그 옛날에 그 5억인가 7억 꿨거든요. 그러고 한 10억 갚았지. 아휴, 이자 더럽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와, 이것도 괜찮네.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맨날 망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갈 때 가끔 요즘은 형편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보다는 잘 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도 법원 우편물이 많이 와가지고 애들도 제가 늦게 결혼했는데 충격받아가지고 다 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이상가족 됐어요. 건축하다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얻고 사업하지 마시고 신탁을 해야 된다. 신탁해서가 안 받아주면 어머니 이름으로 신탁해라. 그 다음에 공사대금의 유용. 시공자를 믿고 계약금이나 기성금을 주잖아요. 그죠? 100%, 200% 시공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딴 데 씁니다. 다른 데 쓴다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금을 줄 때는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증서를 바꿔주셔야 되고, 직영공사 할 때는 종합건설이 아니잖아요. 200제곱미터 미만. 그럼 건축지 직영공사인데 종합건설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신용불량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이상한 데 거는 받지 마세요. 결국은 못 받아요. 재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성고 관리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 그러니까 1억 원 줄 때, 10억 중에 1억 원 줄 때는 공제지서 받고 지불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골조 올라가고 월말 결제를 해야 돼. 월말 결제. 우리는 월말 결제하는데, 그럼 얼마치 공사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치 공사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치 공사했는지 알려면, 예? 얼마치 공사, 10억 중에, 10억 중에 한 3억 5천 공사했네? 10억 중에 한 4억 5천 공사했네? 요거 알려면 천장에서 한 15년, 20년 썩어야 돼요. 여기 건축사 사무소에서 오셨고, 감리 회사에서도 오셨겠지만,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우리 감리자가 해준다고요? 못 해요. 못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 도움을. 근데 전문가 도움은요, 한 1,000만 원 달라고 그러죠. 아니, 남는 게 얼마 있다고 1,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그걸 하나. 야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현장 기성감리 하려도 막 왜 넘어가 이거 막 2,000만 원까지 달라고 하고 그래. 근데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거는. 그 다음에 기성감리를 철저히 내가 기성감리 하겠다고? 그럼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설계사무소 근무 경력 10년 넘어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기성감리를 하고 그 미만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도급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현장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의왕에 현장이 막 여러 가운데 망가졌더라고. 한 사람이 공사 도급을 수주를 한 거예요. 돈 받고 다 서 있는 거야. 근데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대부분의 도급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계약금 20% 주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30일 중도금 2억 원 주고, 그 다음에 3월 30일
2차 중도금 3억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잔금 줄 때는 뭐라고 써요? 준공 후 14일 내로 준대. 그렇게 써 있어. 준공 후 14일 내로 준대. 이렇게 써 있어. 환장하는 거야. 아니 준공이 났다고 공사 다 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여기도 건축사 사무실에서 오셨겠지만 죄송하지만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세대 8세대를 짓잖아요. 다세대 8세대. 우리는 10세대로 권장하는데 10세대를 졌어요. 그럼 중공검사 할 때 어떻게 해요? 뺑뺑이 특검이 나와가지고 201호하고 402호만 보죠. 201호하고 402호만 보시고 옥상 갔다가 훅 돌리고 가버리죠. 이게 특검이야. 그러면 201호하고 402호만 공사가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공사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화장실 도기도 설치 안 돼 있고 도배장판도 안 돼 있고 다 안 돼 있다고요. 안 돼 있다고. 그러고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10세대를 공사했거든요. 10세대. 아 근데 전기세 내라는 통지서가 한 장만 오는 거야. 한 장만. 아 10세대니까 10장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장만 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10세대가 자기들끼리 이제 계산해서 물세를 내라는 거야. 수도세를. 환장하겠대. 그때는 초보자라 제가 당했는데 그래서 수도 계량기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그래서 10개로 9개 추가로 그거 매살하고 하느라고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들었어요. 그게 공사냐고. 초보 건축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이 양아치들은 알아서 10개 계량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수도 계량기 한 개만 만들어 놓고 준공 내고 14일이 됐으니까 돈 주세요 그래요. 계약서에 보면 준공 14일 내로 주기로 돼 있잖아요 해가면서 돈 달래. 그러면 아니 공사 마무리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돈을 주셔야 마무리 할 거 아닙니까? 막 지랄해. 돈을 주셔야 마무리 할 거 아닙니까? 막 지랄해. 그래서 막 마음을 굳게 먹고 앉아버렸더니 지 와이프가 애를 얻고 이렇게 온 거야. 우리 신랑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대.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냥 줘버려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두절. 부부 사기당 같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빌라 단지 다세대든 새로 지은 것 같아. 새로 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 천정이 없네. 주차장 뺑기만 칠해져 있고. 이건 마무리 공사 안 하고 도망간 것들이죠. 주차장 스토퍼가 없어. 스토퍼. 그러니까 준공 후에 잔금 받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 마무리 공사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기 위례 신도시에 이주자 택지를 받으셨대. 그러고 도급 계약으로 5억 계약을 했대요. 건축으로 5억 계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뭐 다 이쪽 비싸더라고 보니 왜 이렇게 비싼 거요? 근데 결국은 9억이 들어갔대요. 공사 업체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속성 넣으라고 9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하자 좀 봐달래. 하자가 장난이 아니래요. 한샘 싱크대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샘이 아니었대. 짝퉁. 그 다음에 샤시도 마찬가지야. 근데 저희는요 하자 봐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못한다고. 온갖 원망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아니 샤시 하자 하나만 봐달라고 해서 봐줬거든요. 다른 것까지도 다 덤탱이 씌워. 니들이 공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건축주도 나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시공사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이 하던 공사는요, 해주려고 안 해요. 정상적인 업체라면.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하지. 그 얘기는 마무리 공사 안 하고 도망갔잖아? 이거 감당하기가 건축주가 쉽지가 않습니다. 승강기가 준공 특검 나왔을 때는 승강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움직여. 보니까 승강기 업체 공사 대금을 내리지 않은 거야, 얘가. 나한테는 돈 받고. 그러니까 중요 부수품 몇 개를 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승강기 관리업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설레설레. 저희 끼지 말고 딴 데 가보세요. 막 이래. 그런데 얽히고 싶지 않다. 10세대를 만들었는데 그 마룻바닥이 원목마루인데 다 배불러 있어.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요, 여기도 좀 적어놨지만 한두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공사대금 지불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 빨간 글씨 보세요. 2018년 2월 30일 2억 원 지불? 그게 아니라 2월 30일 기성고 50% 달성 시 기성금의 40에서 45% 지불.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해되죠? 날짜는 됐는데 왜 돈 안 주세요? 이런다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사대금의 70% 7억이 나가는 날짜가 된 거야. 근데 날짜가 됐는데 왜 돈 안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따라서 공사대금 지불 약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2018년 2월 30일 예컨대 기성고 50% 달성 시 4억 원을 지불한다. 또는 4억 5천을 지불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준공 후 14일, 그러면 안 돼요. 준공 후, 하자 검수 완료 후, 준공 후 플러스 하자 검사, 그러니까 건축주에 의한 하자 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준공기한이 연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준공기한이 한두 달 연장된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6개월, 8개월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세요. 휴대폰에 사진인데 지금 10월 28일인데 외관도 조감 요 정도 공정입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보통 골조 쓰고 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리턴으로 다 중간에 오바 태워서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가지고 이거 빨리 준공 낼 것 같아요? 10월 28일. 조금 있으면 설이 내리잖아, 설이. 다음 주에. 이 겨울이 되면요, 외곽공사 못해요. 하면 안 돼요. 페인트나 뭐 이런 것도 물 섞어서 하잖아, 페인트가. 물 섞어서 하는 공사 하면 안 돼요. 도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년 2, 3월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2달, 석 달 공정을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2달, 석 달 플러스 한 4, 5개월을 더 해야 돼. 공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준공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거, 이거 문제가 큽니다. 근데 왜 준공기한이 이렇게 연장돼요? 외상공사 했는데 현금 요구 과정에서 다투느라고 공사가 중단된다. 그리고 공사의 스펙, 이 스펙이 없어. 샤시는 LG 샤시를 한다고? 그럼 LG 어떤 거로 할 건데? 복도는 화강석 타일 붙인다고? 그것도 한두 가지 종류입니까? 한두 가지냐고. 보통 보면은 복도, 그 계단실 복도에 대리석 타일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장 안 가보면 얘들은 미장을 하고 있어. 미장을. 뺑기칠하려고, 복도라고. 그러면 미장을 다, 친 거를 다 까대기로 다 벗겨내야 되잖아. 그래야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싸움 나죠? 후딱 1, 2주가 지나가 버려요.
그거는 미리 공사 스펙을 엑셀 시트로 다 정리를 했었어야 돼.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관리가 없다. 그러니까 공정표를 받아가지고 오늘 외장 석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오늘 CCTV 보니까. 그러면 전화해서 걔 난리를 쳐야 돼요. 왜 안 들어오냐. 쫓아다녀야 돼. 쉬운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공정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만약에 공정표대로 10% 이상 뒤흔들고 있다? 그럼 도급계약 해지 사유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준공기한이 연장되면 공사비가 엄청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겨우 내내 서 있어. 골조 상태로. 그러면 동네 평판도가 추락이 돼서 분양이나 임대 차질을 빚어요. 중개사들이 잘 손 안 대려고 그래요. 현장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공정관리나 일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싸게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빨리 보면, 안전사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크레인 넘어지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은 또 불이 그렇게 잘 나죠. 불이 좀 경사도 있는 땅들 크레인 세우면 넘어지고 그래요. 지지대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럼 누구 잘못이냐,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런 경우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거든요. CCTV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이거야, 이거. 그리고 그 동네는 상업용지야. 상업용지. 술집들이 많아, 술집들이. 그러니까 밤새 여기다가 쉬도 하고 때로 모여서 담배 피고 여기다 다 집어던지고 그래, 밤에. 불나요. 그러니까 이 CCTV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달아야 돼요. 그리고 장비 같은 거 출입할 때는요,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중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삼성화재는 이런 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올 때는요, 보험증서 확인해야 돼요. 장비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뭐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지. 산재보험.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저품질 시공 하자 발생. 그러니까 하자 생기면 장난이야. 제가 한 번에 이게 하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로 단독주택 부지 경매낙찰도 받고, 또는 매입도 하고, 급매물로 매입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해서 팔고. 재밌더라고 그게. 아마 큰 집이 새 집 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내건축이니 이런 건설업도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바빠, 거기도. 너무 바쁜데 10년이 돼도 전화 오면 가거든요. 10년 전에 공사를 해줬어. 10년 전에 팔아먹었어. 근데 하수도 막혔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요. 밤 12시에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전에. 그러면 저희 하자팀을 보내서 다 봐줘요. 그러니까 평판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업체가. 그래서 특별히 광고를 안 해도 너무 바쁘게 됐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현장 건너편 사람들이 집 짓다가 경매로 날아가는 것도 봤고, 제가 추천을 해서 제 지인이 낙찰받는 것도 여러 번 있었고, 건축 현장, 그 다음에 심지어 구속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나만 사업할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좀 봐주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우버 택시, 뭐 거기 어때, 뭐 야놀자, 오토 플랫폼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닥터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비. 건축비는요 과대포장돼 있다. 지금 현재 너무 세다. 왜냐면 건축주가 우리한테 와서 설계와 시공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요 설계 함부로 할 게 못 됩니다. 함부로 할 게 못 된다. 여러분들은 집 지을 때요 가설계 떠보시죠? 가설계 공짜로? 가설계 정확하던가요? 가설계 믿고 땅을 샀다가 낭패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아니 가설계 보니까 원룸 13개가 나온대. 7평짜리로 7평짜리 원룸 13개가 나온대. 가설계 믿고 땅을 샀어요. 아이고 13개가 아니라 9개 나오네. 9개. 가설계 잘못 든 거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서초동에 몇백 평짜리인데 몇백 평짜리 그 건축 기획안을 받았거든요. 3개한테, 3개 설계사무소한테 용적률, 찾아맞는 면적 다 틀려.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 설계사님도 오셨겠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과 의사, 산부인과, 성형외과 전문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건축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15년 동안 상가만 해봤대. 자기는 소형주택도 많이 해봤대. 이렇게 전문 분야가 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호텔 설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할 때는요. 전문 건축사 최소한 3명 이상의 건축 계획안을 받아봐야 됩니다. 가설계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집값에 임대 건물의 외관은 어떻게 앉히고 사람 동선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 대수가 부족해. 그럼 세대수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차로 주차장을 뽑아서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건축사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 건축사 3곳에 건축 계획을 받아봐서 그 중에서 믹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사도요. 시공 견적도 최소한 3가운데 이상을 받아야 돼요. 시공 견적 잘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대부분은 그러시죠. 허가방 도면 가지고 허가 도면 가지고 견적 내달라고 그래요. 우리 못 내요. 못 내. 왜? 실시 도면, 상세한 도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물량을 뽑아야 되죠. 정확한 물량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건축사무소에서도 뽑고요. 시공사 3가운데에서도 각자 뽑아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랬더니 물량 산출을 잘못해. 얘가 이거 잘못한 거야.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는데 그 반으로 뽑아갖고 이렇게 한 4개 업체 거를 비교하다 보면 정확한 물량이 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야 되고 여러 업체 거를 받아서 그 다음에 내 외장재 건축자재 시트, 그러니까 건축자재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샤시 그러면 끝나는 줄 아세요? LG 샤시 하면 끝나나? 모델 넘버까지 적어야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견적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견적내지 않고 허가방 도면 가지고 견적낸다고? 근데 견적 되게 비싸대. 450, 480, 심지어는 530 빌라 하나 짓는데 엄청 비싸게 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추가 공사비 요구하죠. 이거는 뭐 견적서에 없다나?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건축을 하는 게 소규모 건축 현장의 현실이다. 다시 정리하면 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내 땅 사이즈의 설계를 많이 해본 건축 전문가 세고로부터 건축 기획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믹스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을 다 뽑아야 돼. 누가? 설계사무소, 시공사 전부 다. 그런 다음에 물량의 오류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내 외장재 스펙을 정리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견적을 뿌리는 거죠. 견적도 가지고 와봐. 그리고 적절한 금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겪은 거거든요. 저도요, 시공계약 잘못해봤고요. 가설계 믿었다가 크게 손해본 적도 있고요. 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닥터빌드, 건축주가 닥터빌드한테 의뢰하면 건축사 세 가운데 뿌리고 시공사 세 가운데 뿌리고 다 케어를 해요. 근데 닥터빌드는요, 그 시공사들한테 수고비를 받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식당들한테 수수료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당들 기분 나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삥 뜯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때문에 손님이 많은 것도 있는데 저희도 시공사하고 수익원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게 소규모 건축 시공사잖아. 빌라 한 동, 빌라 두 동 짓는 시공사잖아. 그죠? 그러면 공사비 10억 중에 자재값이 5억이에요. 공사비 10억 중에 건축 자재값이 5억인데 소규모 시공사들은 도매가로 가지고 오겠죠? 도매가. 소매가도 넘는 시공사도 있어. 하도 미수 깔아놓다 보니까 비싸게. 도매가로 자재를 세팅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특판가로. 30세대 이상 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30세대 이상의 현장을 갖고 있는 데는 도매가가 아니라 특판가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특판가로 세팅하기 때문에 시공사도 해피하겠죠? 싸게 주니까. 그래서 시공사한테 혜택을 줘. 건축주한테는 뭐야?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 건축주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세요? 하면서 사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대. 그래서 오해를 하든 말든 저는 저의 길을 갈 뿐이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데 자꾸 재촉을 해서 건축은 뭐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지만 정말로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성공적인 건축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관리 설계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